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박종아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41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깜깜이로 시작된 총선 레이스. 그만큼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6석 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세 분석 결과가 알려지면서 큰 반향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사수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서울 총선 격전지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총선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총선 준비로 연일 정치권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의 서울 지역 격전지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예상하는 서울 최고의 격전지 어디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그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서울 지역 오직 6곳만 우세하다 그 보고서. 예. 바로 그 6곳이 굉장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우세 지역으로 꼽았는데 그거는 양당이 이제 맞붙을 경우를 전제로 한 거고요. 만약에 제3지대 신당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곳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양자 구도가 아니고 이제 3자 구도에서 이제 선거전이 치러지겠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제3지대 신당은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제 표심을 상당히 그쪽으로 흡수해서 갈 것이다. 그럼 이제 표심이 분열되는 거죠. 굳이 6곳 가운데 이제 더 치열한 곳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3곳이 또 있습니다. 예. 강남을, 서초을, 그다음에 이제 송파을. 네. 왜 이 3곳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15% 미만으로 표차가 난 곳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제3지대 신당이 나와서 15% 이상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3곳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가장 위험한 데는 사실은 송파을. 예.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4.5% 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네. 이제 지역구인 곳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최재성 전 의원하고 이제 맞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경력이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도전이 매서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표차도 그 정도밖에 안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자 구도가 펼쳐진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뭐 딱히 이제 뭐 또 다른 신당이 이렇게 출연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최고의 격전지 어디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그 말씀하신 격전지 출마 예상 후보까지 이어서 우리 박준규 기자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격전지라고 하게 되면 어느 후보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그 후보군 중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격전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은 역시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이 용산이라는 곳이 달라진 것은 대통령실이 옮겨왔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실이 옮겨왔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거기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강남 3구 이외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지역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것을 탈환하게 되면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현재 현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 등으로 상당히 강력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용산이 뜨거운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이 좀 상징적인 격전지가 될 것이다 꼽아주셨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통적인 서울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게 사실은 종로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종로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을 해왔는데요. 이 밖에도 또 많은 인물들이 출마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좀 출마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은 종로도 용산만큼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존에는 굉장히 역대급, 그러니까 약간 좀 중량급 정치인들이 맞붙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낙연 전 총리와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맞붙었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이제 정도의 상징성이 이제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감으로 해서 용산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뜨고 있는 건 맞는데 전통적인 이제 정치 1번지는 역시 뭐 종로다. 예. 이제 이런 뭐 상징성이랄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을 좀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막판까지 아마 치열한 그 신경전을 펼칠 것 같아요. 양당이 모두. 그래서 막판에 아마 전략 공천이 이제 들어갈 이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과연 그쪽으로 배정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 여기 투입한다는 얘기도 뭐 나오기도 했었고 한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장관도 아직 지금 뭐 용산 투입할지 여기로 투입할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아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도 이제 중량급 있는 인물, 그러니까 중량감이 있는 그런 인물을 투입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김태우 후보로 이제 공천을 그 당시 주지 않았어요. 그때 민주당이 끝까지 지켜봤어요. 과연 누구를 줄까? 근데 김태우 후보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니까 경찰 출신으로 딱, 딱 막, 그러니까 검경 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공천한 거와 마찬가지로 종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께서는 종로 출마 어떤 구도가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평론가님의 말씀대로 이 양당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 그래서 곽상원 그 지역위원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점쳐지고 있어요. 특히 원래 그곳에 나오려고 했었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곽상원 위원장이 나오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상당히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에서는 최재형, 곽상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쪽에서 누구를 먼저 좀 중량감 있는 사람을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로구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넓히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은 서로 대결 국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3선 이상들의 중진 의원들이 공천될 가능성, 또 험지 출마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것도 이제 공천 방향에 따라서 지금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양당 모두 지금 3선 중진들은 좀 물러나라. 내지는 험지로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같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인 경우에는 PK나 TK의 중진들, 3선 이상 중진들
수도권으로 와서 험지 출마해라. 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중진급들이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근데 과연 자발적으로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이제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서 참신한 인물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공천 갈등이 벌써 이제 고조되고 있기도 한데 삼선 이상 중진급들은 이제 가능하면 물러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예. 특히 이제 양지인 곳에서는 다 좀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지에 해당하는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죠. 박준규 기자님은 중진 의원들의 공천 가능성 그리고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서울 자체가 험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현역으로 있으신 분들에게 험지를 나가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현재 있는 곳을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박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에서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특히 지금 3선 이상 의원이 14명이거든요, 민주당에. 예.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한번 가능성 있는 불출마가 가능성 있는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도봉갑의 인재근 의원 이분은 일단 나이가 70살이고요 현재 현재 도봉갑에서 한 지역구에서 3선을 했습니다. 연속해서요. 용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서초을로 이동을 해서 험지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수수 등으로 1심 기소돼 있거든요.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6세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 지금 구로갑에서 연 4번째 지금 당선이 됐고 예. 5번째 이번에 도전을 하는 건데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김영주 의원 역시 지금 4선입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전직 3선 구청장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 이들의 공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역으로는 이해식 의원이 지금 유일합니다. 예. 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예. 자신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후보자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선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게 지금 거기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건설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건설이 빨리 됐으면은 민주당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총선 전에는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이 재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구청장을 3선을 마친 전임 구청장 중에서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석진 전 서대문 구청장 그리고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 다 경선이 어렵습니다. 예. 한 분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과 붙어야 되고요. 또 한 명은 용산의 경우에는 성장현 전 구청장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 경쟁력 때문에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께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 좀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저도 그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오히려 나오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정권 심판론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모든 정치 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추진하는 이 쌍특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그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인사가 나오면은 바로 그 프레임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쉽게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 인사들, 또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 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긴 후에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서울의 선거구 획정안 가운데는 종로와 중구를 통합하고 중구, 성동이 나뉘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갑, 을로의 구역 조정안이 포함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 이게 이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선거구 획정은 늘 시한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제 시한을 어겼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이제 꽤 지연한 끝에 여야가 합의안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만든 이 합의안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대규모로 이렇게 막 선거구 획정이 뭐 이렇게 개편된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제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로와 중구의 선거구가 통합이 된다면 여야의 후보군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많이 생긴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야세가 좀 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좀 야세가 상당히 좀 강해진 그런 지역입니다. 과거하고 달리.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구하고 합쳐진다. 근데 중구는 사실은 종로보다도 더 야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 좀 더 좀 특별한 사람을 좀 전략 공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종로가 중요한 지역인데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해서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선거구역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여야 후보군의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번에 획정안을 낸 것은 그 선거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뿐입니다. 종로라는 곳은 아주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종로를 중구랑 합치게 되면 이 상징성이 조금 사라진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가 박성준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구예요. 중구, 성동, 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중구에 많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현역 의원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쉽게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요. 서로 간에 후보를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완전히 원점에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원구는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하는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선거구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선거판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예, 노원의 3개구를 2개구로 줄이는 것은 4년 전에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노원 3개구를 2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현안대로 그대로 가면서 특례 조항을 당시에 넣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대신 그렇다면 노원에서 줄인다면 인구가 많이 줄어든 강남에서도 줄여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강남도 지금 3개구를 2개로 줄여야만 하는 그런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곳만 줄이고 또 민주당한테 또 유리한 부천을 줄이고 이 강남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는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면 이 협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노원은 지금 3개구가 2개구로 이제 나눠지면서 현역 거기는 민주당의 현역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우월한 그런 지역구로 현재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입장에선 하나를 내어주면 또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겠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뭐 여야가 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만든 거 크게 조정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규모 물갈이가 양당 쪽에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집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선거구 어차피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협상해가지고 추가적인 협상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조정해내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이번 총선에 화두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당 창당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소식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이를 포함한 신생의 정당들 서울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인기인들을 의외로 많이 투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판을 많이 흔들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야가 각자 좀 자기네들이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특히나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3자 구도를 최대한 만들어서 판을 흔들고 뭐 가능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후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보십니까?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은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법으로 돼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이 신당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인물이 별로 없어요. 하겠다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요. 가장 큰 게 이 선거 비용입니다. 예. 15% 이상의 득표를 할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는 10% 이상,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후보들, 또 우수한 후보들 나오기가 쉽지 않다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 지역에서 경쟁력 갖기는 쉽지 않아서 인물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앞으로의 내년 총선에 대한 관전 포인트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선 뭐 가장 큰 이제 구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예. 이게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3신당 이 이제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양당 모두 지금 사실은 과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도 좀 꽤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것 역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소수 정당들하고 어찌됐건 연정 형태를 좀 취해야 과반이 이제 되면서 이제 국회의장직도 가져오고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께서도 내년 총선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총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전을 할 때 이제 포인트를 짚으려면 첫 번째는 구도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고 세 번째는 정책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대 양당의 양극화가 상당히 강하고 이 결집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현재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나 이 정책은 그렇게 빛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도일 텐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양당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선거는 끝까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실수할 것이냐.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누가 실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선거를 하기 직전 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에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거든요. 소위 깜깜이죠. 이때에 뭔가 변화가 많아지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총선 서울 지역의 격전지와 출마자 예상 그리고 총선 지형 변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야 각 당의 내부 불협화음부터 신생 정당 출범 소식까지 많은 변수로 예측이 쉽지 않은 제22대 총선. 어지러운 정세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쇄신과 변화를 보여줄 정당들의 모습과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22대 총선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사뛴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